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입니다. 여러분들 이전 영상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분석입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답변서를 통해서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뭐냐? 그때 당시에 이 국회 앞에 있었던 그 계엄 해제 요구를 했던 그런 민간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민간인들을 시위 군중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시위 군중으로 인해서 일종의 소요 사태 가 있을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안전사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공공의 안녕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 국회에 병력을 동원했고 군으로 하여금 국회를 점거하게 했다. 그래서 군이 이 국회에 진입했다. 이런 논리,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답변서를 통해서 실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 그리고 또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그 대통령이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재 내놓은 답변서의 내용이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몇 차례나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듯이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 수긍할 만한, 동의할 만한,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정상을 참작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대목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사 내용을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사당의 해제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모인 사실을 언급하며 병력 동원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헌재에 제출한 60여 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계엄 당시 상황의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한다.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어서 군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 민주당과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그러니까 민노총을 얘기합니다. 민노총 등을 언급하며 그들이 조직적, 자극적 선동으로 대규모 군중을 동원해 반정부 투쟁을 일으킬 것임은 명확관화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뒤에 한 단락만 더 읽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실제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 직후 1시간도 되지 않은 국회의사당 앞에는 각종 자극적, 선동적인 피켓과 깃발, 확성기 등을 동원한 시위 군중이 몰려들었다며 이런 사실에 비춰 비상계엄 선포로 병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공공의 안녕 질서가 도저히 유지되지 않을 것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국회의사당 앞으로 몰려든 것을 두고 반대로 이를 자신이 예측했기 때문에 군을 동원했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한 것에 대해서도 오로지 흥분한 군중들에 의해 발생할 안전사고나 유혈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그야말로 황당한 주장을 한 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비상계엄에 항의를 하기 위해서 또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서, 촉구하기 위해서 그 국회 앞에 일단의 그런 민간인들이 모여 있었던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중에는 상당수가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한 종북 세력이라고 지칭한 망국적인 매국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당 지지자들이 상당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그 사람들이 어떤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국회에다가 계엄 해제 요구를 한 거,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항의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군사상의 필요에 의해서 계엄군을 국회에다가 진입시킬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 시위 군중으로 인해서 이 공공의 안녕 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차적으로 경찰력을 동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력을 동원해서 국회 경비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시위 군중, 윤석열 대통령 측 표현에 따르면 그 시위 군중을 갖다가 이렇게 잘 통제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들이 평화적 집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경찰력을 갖다가 더 보강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뭘 했습니까? 군을 동원했습니다. 그 군이 어떻게 왔습니까? 헬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 군이 만약에 이 질서 유지 명목으로 국회에 온 거라고 한다면 국회 외곽을 담당해야 되지, 왜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왜 국회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국회 본청 안을 휘젓고 다니냐 그 말입니다. 왜 집권 여당의 정책의장실에서 이 집권 여당의 대표를 체포하려고 그런 체포조가 거기에서 잠복 대기를 하고 있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이 계엄군 작전을 시행했던 그 군 지휘부의 증언을 배제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군 지휘부의 증언들이 어떻습니까? 뭡니까? 4명이 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끌어내라, 도끼로 문짝을 부셔라, 총을 쏘더라도 어쩌고 저쩌고 해라, 별의별 지시를 윤석열 대통령이 다 했다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주장을 다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계엄군이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이 국회에 온 건데 국회 외곽 경비가 아니라 국회 본청 안을 휘젓고 다닌 거, 국회 본청에서 유리창을 깨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한 거, 국회 본청 안에서 국회 직원들과 대치하면서 일종의 몸싸움을 벌린 거,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은 단 하나도 설득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요즘 말로 따지면 단 1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이 민노총과 민주당이 일종의 폭동을 일으킬 것이 너무나도 명약관화했기 때문에 군을 동원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민주당과 민노총이 조직적 자극적 선동으로 대규모 군중을 동원해 반정부 투쟁을 하고 그 반정부 투쟁 과정에서 정말 이 경찰력으로서는 질서 유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공공의 안녕이 위협받을 정도의 어떤 비상사태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되는 것이지, 또는 비상계엄이 아니라도 경비계엄을 선포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할 어떤 징후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상계엄 선포되는 있지도 않았었는데, 여러분들 자기가 무슨 뭡니까? 궁예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천공도 아니고 앞날을 스스로 내다보고 예언하면서 이런 폭동, 이런 소요 사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군을 동원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국민한테 이게 말이나 되냐 그 말입니다. 그야말로 초라하고 그야말로 궁색하고 그야말로 격떨어지는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주장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변호인들, 이 법률 대리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조언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의 검토에 의해서 작성된 거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더더욱 이 확정짓는 그런 일종의 엑스맨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대체 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에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의문을 제기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 12월 달에 썼던 기사, 그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내란 혐의 수사 재판 쟁점 분석입니다. 이 기사의 관련 대목을 여러분들하고 또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계엄군이 국회를 점거한 거, 이게 과연 폭동이냐 아니냐, 왜 폭동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과거에 이 대법원의 판례도 그렇고, 판례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김재규의 내란, 그리고 또 전두환 노태우의 내란, 그 다음에 군사 반란, 그리고 또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나와 있는 이 폭동의 구성 요건, 이 폭동이 이 내란의 또 구성 요건이 되기 때문에 과연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군이 들어간 거는 이 질서 유지 명목이었지 그런 거 아니었다, 국회를 위협하려고 한 거 아니었고 국회의 표결을 방해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국회의 권능 행사를 강압해서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국헌문란이 아니다, 국헌문란이 아닌데 어떻게 내란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련의 정말 비상식적인 비논리적인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과연 이 계엄군의 국회 점거가 폭동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썼던 기사 제목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12 담화, 지난해 12월 12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 앞에서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취지로 이렇게 강조했던, 주장했던 그런 담화 있지 않습니까? 그 담화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고 따졌지만 적은 병력 역시 내란 혐의를 벗는데 유효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내란 미수죄 재판에서 폭동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수인의 결합은 어느 정도 조직화될 필요는 있으나 그 수요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 사람이 폭동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여러 사람이
조직화돼서 그 소요를 일으키는 거, 그거 갖다가 우리가 이제 폭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이상 돼야 폭동이고 어느 정도가 안 되면은 그 폭동이 아니다, 이런 기준 자체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수요를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이 사법부는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적응 병력을 강조하는 건 역시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무슨 만약에 내가 정말로 국헌을 물러날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키려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다고 한다면 국회에다가 겨우 280명 290명 투입시켰겠느냐, 중앙선관위에다가 290명 투입시켰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아무 쓸데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명이든 20명이든 어쨌든 다수인이 조직화되어 있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조직화된 집단화된 그 조직이 어디입니까? 바로 군대입니다. 그 군이 여러분들 물리력을 국회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 군이 원래는 계엄하에서도 이 국회에 이렇게 군이 들어갈 수는 없는 일인데, 군이 국회를 통제할 수는 없는 일인데, 그 군이 국회에 들어가서 점거를 하고 진입을 해가지고 이 국회의 표결 행사 과정에서 이런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도록 했다고 한다면 이것도 국헌을 물러날 목적의 폭동 내지는 협박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란죄가 성립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항상 얘기할 때마다 적응 병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 점거를 폭동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방부 장관을 통해 계엄군에게 실무장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국회 진입 점거는 폭동이 아니란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계엄군의 실탄 보유는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실탄을 뭐 몇만 발 불출했느니, 그 다음에 뭘 또 갖고 있었느니, 무슨 크레모아까지 뭐 하고 있었느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하나도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군대가 계엄 작전이든 그 어떤 작전을 시행하는데 실탄 안 갖고 갑니까? 여러분들 실탄 외에 다른 탄약은 안 갖고 갑니까? 다른 화약 무기는 안 갖고 갑니까? 그건 군대가 가는 데는 당연히 가는 겁니다. 그 실탄을 실제 보유하고 있었는지, 실제 이 총기에다가 삽탄하고 있었는지, 그거 여부 그거 중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무장 수준은 이 폭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소총 개인화기를 갖고 있고, 또는 뭐 이 분대화기, 중대화기 이런 거를 갖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건 폭동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정말 위력적인 화기를 동원했다고 해서 그건 폭동이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법원은 일체 유형력의 행사나, 그러니까 그 어떤 식으로든지 이 외부적으로 어떤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할 경우에는 그게 이제 유형력의 행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외포심, 무언가를 이게 두려워하게 하는 그 마음, 이게 외포심인데,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 협박이 있을 경우에는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다음은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죄, 내란 목적 살인죄 등에 관한 판결문에서 이번 12.3 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점거와 유사한 대목을 발췌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전에 여러분들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살펴본 판례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5월 17일 저녁부터 5월 18일 새벽까지 비상국무회의가 열리는 중앙청 내외부에 수경사 헌병단 소속 장교와 사병 등 무장한 계엄군을 배치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폭해하고 1980년 5월 18일 01시 45분경부터 33사단 소속의 무장한 계엄군과 장갑차, 전차 등을 동원하여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들을 강압, 외폭해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무회의, 또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그 권한 행사를 상당 기간 불가능하게 한다거나, 또는 이 두려움 마음을 갖게 한다거나, 또는 그들을 상대로 그 어떤 식으로든지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것도 폭동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판례에 비춰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시행됐던 계엄 작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엄 작전 중에서 계엄군의 국회 진입, 점거, 그리고 그 안에서의 계엄 작전 시행, 이런 것들이 과연 여러분들 폭동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사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질서 유지 목적으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거였고 자신은 국회 출입 통제 지시를 내린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헌문란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인 셈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답변서의 핵심은 아거나 국헌문란 의도 없었다. 국헌문란 의도가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이 성립됐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초지일관 밀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형법상 국헌문란 중 강압에 의한 헌법기관 권능 행사 불가에 대해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풀이한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12.12 담화를 통해 자신의 내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계엄군의 국회 정권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어쩌고저쩌고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한테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항변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 그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처럼 질서 유지 명목의 출동이었다고 한다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온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 헌재 답변서를 통해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시위 군중들이 그 어떤 소요 사태 이런 걸로 인한 공공의 안녕 질서 위협 그리고 또 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군을 동원한 것이다. 그리고 또 민주당이나 민노총 이런 자들이 조직적으로 자극적인 선동으로 반정부 투쟁을 할 거는 너무나도 명확관화했기 때문에 군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처럼 질서 유지 명목의 출동이었다고 한다면 계엄군은 국회 외곽 경비만 담당하면 될 일이었다. 일단 이 계엄군이 출동하기 전에 경찰력을 보강했어야 된다. 근데 그런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왜 군이 들어오냐 그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 계엄군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에 진입해 여기저기를 휘젓고 다녔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 목적과 관련해 계엄 당시 707 특수임무단 등을 국회에 투입한 특전사령관은 국헌문란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주장을 했고 또 국가정보원 1차장 전 이 홍장원 이 사람도 그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현재까지는 이들의 주장일 뿐이고 이들의 일방적인 그런 주장일 뿐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이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 계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그 메모를 받았습니다.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쪽지를 받았습니다. 그 쪽지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걸 갖다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입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 그 실물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 쪽지 내용에 그 쪽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그거 경비 다 끊어버려라. 그리고 또 비상계엄 입법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해라. 그러니까 이 계엄이 여러분들 계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사법만 관장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입법기구를 만들라. 거기에 대한 경비 지원을 해라. 그런 방안을 마련하라. 는 취지의 지시를 이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쪽지를 통해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떤 의도가 담긴 겁니까? 국회를 갖다가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또는 국회를 갖다가 강압에 의해서 전복시키고 그 국회를 대체할 입법기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가 담겼던 것이다. 만약에 이 실제 쪽지가 존재한다면 그 쪽지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헌법에 근거가 없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회는 해산시켜버리고 국회는 전복시켜버리고 헌법에 근거가 없는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했다는 의도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실제 사실이라고 한다면 형법상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결국에는 내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그 헌재 답변서를 통해서 무슨 적은 병력을 투입했고 그 다음에 질서 유지의 계엄군 투입이었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설득력이 없다. 그야말로 자기의 내란죄를 피해가려고 정말 궁색한 이런 논리를 전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심지어는 그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수호를 외쳤던 사람들조차도 내심으로는 저건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또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얘기를 잠깐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영상 시청과 채널 구독 권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